네, 우선 소개 감사드리고 발표에 앞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과 그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현재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구미에 있는 현재 국립대학교고요. 저희는 이제 유일하게 공과대학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인문계나 이제 자연, 그 예술 이런 학과는 없고 전부 공학 관련된 학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국립대학교고요. 거기에서 기계공학부 소속으로 현재 활발히 연구와 학생 교육, 지도, 그다음에 기업들과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요일에 과학 터치 연락을 올해 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뭐 지역이라던가 날짜에 대한 많은 옵션이 있었는데, 또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구미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좀 가까운 지역이 대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청중이 초등학교부터 이제 가족 단위 어른까지 다 있다고 이제 들어서 주제를 어떤 거를 선정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가 관련 연구를 이제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를 좀 전달드리면 어떨까. 더불어서 조금 뭔가 또 너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조금 이제 기초공학 관련 분야에서 몇 가지 키워드도 조금 제가 이제 짚어 드리려고 나름 뭐 몇 개 포인트도 넣어 놨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또 중간에 약간 뭐 이제 리프레시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좀 기초적인 뭐 요즘 교양적인 부분도 좀 담아 왔긴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키워드는 나노 섬유가 만드는 세상이고요. 이제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간략히 소개와 이제 제목에서 봤듯이 나노는 뭐 무엇인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섬유, 그다음에 그럼 나노 섬유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고 결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소개했지만, 지금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금호공과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연구실은, 이제 지속 가능한 재료 및 공정 설계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좀 친환경적인 키워드, 이제 지속 가능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 나노 섬유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뭐 이제 연구 주제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이 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섬유도 만들고 뭐 필름도 만들고 3D 프린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공정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나노 섬유 하는데 먼저 제목부터 조금 파헤쳐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노란 무엇일까? 이제 아마 예전보다는 현재 이제 나노라는 이름을 주변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광고에서도 많이 보일 거고요. 뭐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 하면서 뉴스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노는 이제 크기를 말하는 일종의 이제 뭐 접두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나노미터는 이제 뭐 미터, 센티미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 미터 단위 1미터, 제 키가 말은 180이라 하고 싶지만은 170 정도인데, 이제 1미터면은 뭐 제 어깨까지 될까요? 좀 이제 가슴 쪽까지 될 것 같은데, 이 길이의 10억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나노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솔직히 이 10억분의 1이라는 개념도 잘 와닿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저도 모발이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흔히 이제 모발이 뭐 80 마이크로에서 뭐 이제 뭐 100 마이크로 이상 이렇게 분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의 또 10만 분의 1 두께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 두께의 또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이 1나노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DNA,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세포,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고 이제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 너비가 1나노미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 분자 이게 크기가 이제 10분의 1 나노미터 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래도 아직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주 작은 단위다. 옆에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게 옆 밑에 스케일바가 이제 100나노미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이 100나노미터라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뭐 덩어리 하나가 대략 100나노미터로 보이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저희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이 바이러스의 크기가 지금 대략 뭐 100나노미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맨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는 그 가시 사이즈는 뭐 이제 거의 뭐 100마이크로미터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고, 한 뭐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이제 특수한 뭐 엄청 빛이 많이 투과되거나 약간 반사가 되는 환경에서는 사람 눈으로도 관찰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는 솔직히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지금 나노 물질, 뭐 나노 사이즈의 미세먼지들이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희가 이제 대기 중으로 비말 형태로 이제 퍼지는 게 그런 의미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 나노 사이즈라는 것이, 나노 크기라는 것이, 크기는 비록 작지만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뭐 힘이라던가 포텐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나노 세계에도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나노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라는 이제 단어가 따라 나옵니다. 섬유는 잘 아시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이제 마스크, 또 이제 대구가 워낙 또 섬유 산업으로 유명한 또 도시고요. 그래서 뭐 정의라고 할 거는 딱히 특별하진 않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가져오는 거는 이제 세장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공학 뭐 섬유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세장비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뭐 aspect ratio라고 불리고, 이제 길이와 직경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00대 1 이상 뭐 길다는 형태를 이제 뭐 섬유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 섬유라고 언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장비가 만약에 이제 10이라는 애는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cm에 직경이 1cm면은 그 세장비가 10이라는 의미겠고요. 100이라는 의미는 이제 길이가 100cm고 직경이 1cm면은 세장비가 100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세장비가 클수록 뭐 직경이 짧고 길이는 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세장비를 가지는 섬유라는 이제 구조는 여러분 아시는 뭐 의류, 로프, 직물, 그다음에 여러분 정수기 집에 먹는 필터에도 다 이제 섬유의 형태로 돌돌 말려 있는, 그냥 빈 어떤 통으로 보시겠지만 그것들이 다 섬유로 감겨 있는 형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절연제, 뭐 요즘 자동차 배터리, 뭐 그다음에 전선 케이블 안에도 이런 섬유들, 뭐 케이블 자체도 섬유죠. 영어로는 케이블이지만. 그래서 이제 섬유, 뭐 그다음에 강화 재료, 요즘 뭐가 있을까요? 뭐 스케이트보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방탄 소재,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 안에 섬유로 이루어진 복합 재료. 그다음에 뭐 카본 파이버, 요즘 CFRP에서 뭐 핸드폰도 요즘 케이스 보면은 이제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막 격자무늬 되어 있는 이런 패턴 무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카본 섬유 강화 복합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플라스틱 같이 보이지만 안에 이제 섬유 형태로 이제 기계적 물성을 높여놓은 구조체가 이제 강화 재료로서 섬유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나마 이제 옷이나 섬유 쪽에 많이 익숙하게 보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노 섬유 이제 두 개의 단어를 합치게 되겠죠. 그러면 즉 이제 섬유긴 섬유인데 얘의 직경이 방금 말한 이제 나노미터의 스케일로 이루어져 있는 섬유를 주로 이제 나노 섬유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나노 섬유 중에는 길이 방향은 나노미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이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미터 밑에가 이제 밀리미터죠. 10의 3승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은 밀리미터 밑에가 이제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보다 이제 밑에 단계가 나노미터 단계죠. 그래서 나노 섬유는 길이는 마이크로미터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직경이 나노미터 스케일에 들어가야지만 나노 섬유라고 소위 저희가 이제 부르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새 장비가 아니라 직경은 아까 말씀드린 1에서 100나노미터에 속하게 되고 일반 섬유의 1000분의 1, 100분의 1 정도의 직경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갖고 온 그림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나노 물질과 다 이제 통용되는 그런 이제 설명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6cm 이제 가로 세로 1cm짜리의 정유면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1cm로 이루어진 정유면체를 감싸고 있는 그 표면적을 저희가 이제 단위로 나타내면 6cm 제곱 정도 됩니다. 6cm 제곱이란 말은 이제 그 면적의 단위겠죠? 단위인데, 만약에 그 정유면체가 이 1나노미터짜리의 크기의 정유면체로 만약에 레고처럼 우리가 쌓아 올려서 붙여서 똑같은 그 스케일의 1cm by 1cm 정유면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표면적, 그 정유면체를 다 펼쳐가지고 평면으로 쫙 펼치게 되면은 단위가 거의 지금 이게 6천만 cm 제곱. 이게 어떤 정도 사이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축구 경기장 아시죠? 축구 경기장에 그 페널티킥 존, 그 키퍼 앞에 있는 그 흰색 구역만 빼면 딱 요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 실제 축구장은 이제 거의 8천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1cm by 1cm 정유면체를 원래 그냥 펼쳤을 때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겠지만은 이것들을 이제 1나노미터의 조만한 정유면체들로 쪼개서 다시 그 공간을 구성한다면은 그것들을 쫙 펼친다면은 이제 엄청난 표면적을 갖게 되는, 이게 솔직히 나노 물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같은 크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표면적, 외부랑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나노 섬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바깥에 나노 물질을 나노 물질을 연구해서 활용하는 정말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넓은 표면적.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유연성, 기계적 특성과 유연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고 온 사진은 밑에 이제 적혀 있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멤브레인입니다. 지금 손에 끼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생각한 다이아몬드는 어떻죠? 굉장히 딱딱하고 세상에서 제일 경도가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얇으면 얇아질수록 그 다이아몬드도 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네이처 논문에 나온 건데 한 이제 10마이크로 내외의 두께를 갖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게 이제 나노미터 스케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이제 유연성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듯 이제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섬유가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섬유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이제 표면적을 넓혀지고 더 유연해지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섬유로 못 만들 것 같던 그러한 딱딱한 재료조차도 나노 섬유화 하게 되면은 유연한 섬유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이런 섬유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주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왜 이제 나노 섬유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높은 이제 비표면적, 그래서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매우 커서 만약에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크기의 섬유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얘랑 똑같은 이제 질량을 가지는 나노 섬유들로 구성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촉매, 센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방금 물을 흡수했다라는 것과 비슷하게끔 어떠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기계적 강도. 그래서 얘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어떤 이제 커다란 기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둥을 딱 만들어 놨을 때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어떤 게 있냐면 내부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던가 아니면 표면이 좀 깎여 있다던가 뭐 내부에 구멍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잘 부러지겠죠? 막대기 같은 게. 근데 그거는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원래 큰 구조에서 갖고 있던 결함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극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 기계적 강도, 물성이라는 것이 더 나노 섬유로 갔을 때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섬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나노 섬유화 함으로써 더 많은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기능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량화 고성능에 좀 이어지는 맥락이죠. 경량화는 또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은 또 경량화, 무게 또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나노 섬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수한 건 알겠고 뛰어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왔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꼭 나노 섬유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학 안에서 법용으로 쓰이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탑다운 공정,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하고 하나는 버텀업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에서 보시면은 뭔가 위에서 아래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방향성이라 보시면 되겠고 바텀업은 밑에서 위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물질을 잘게 쪼개 가지고 나노 크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섬유도 커다란 원래 기존의 섬유가 있겠죠. 이거를 물리적으로가 됐든 화학적으로 됐든 큰 덩어리의 섬유에서 나노 사이즈가 될 때까지 잘게 부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노 사이즈로 쪼개져진다면 이제 나노 섬유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버텀 방식은 아까 이제 그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 섬유 또한 얘네들은 또 잘게 쪼개면은 하나의 이제 분자들이 이루어져서 또 나노 섬유를 이루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자들을 하나씩 이어 붙여서 이것들을 이제 나노의 직경을 가지는 기다란 섬유 형태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제 나노 섬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흔히들 부르고요. 그래서 바텀업은 지금 화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 예전에 한때 주식시장에서도 활보했던 카본 나노 튜브 이런 물질들이 큰 범죄소면은 걔도 섬유의 형태라고 섬유보다는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튜브라는 형태를 생각했을 때 짧은 직경에 큰 길이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카본 나노 튜브, CNT 그런 물질들도 화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카본, C
분자들을 이제 이어 붙여서 어떤 그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바텀업 방식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탑다운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큰 덩어리에서 이제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깎거나 분쇄해서 나노 크기를 만드는 방식이고, 뭐 여기서는 이제 볼 밀링, 그다음에 화학적 에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볼 밀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은 뭐 맷돌, 그러니까 맷돌이랑 건 조금 다른데요. 뭐 밀링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갈아낸다. 실제로 볼 밀링은 이제 조만한 엄청 세라믹 볼들을 같이 넣고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그 물질에 충격을 가해 주어서 그 물질들이 쪼개지게 하는 방법이고, 뭐 이제 아까 말한 맷돌 같은 것도 일종의 이제 뭐 밀링이라는 개념 하에서 또 이제 잘게 분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에칭은 이제 에칭이라는 말은 어떤 걸 이제 깎는다 이런 표현이고,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이제 물질을 깎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리콘 나노 와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길다란 섬유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처음에 이러한 그냥 덩어리였습니다. 이러한 그냥 벌크 덩어리였는데, 이것들을 이제 에칭 공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길다란 형태의 나노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간단하고, 그러니까 비교적이라는 말은 그 방금 말한 탑다운 방식, 버튼업 방식보다는 좀 비교적 간단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한사항은 조금 이제 균일성, 아무래도 단일화된 크기로 만드는데 조금 한계가 있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거를 만들다 보니 조금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버팀업은 반대로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만드는 방법이었고, 이것들은 이제 정밀하게 조립을 해서 좀 더 이제 고품질의 섬유를 나노 섬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방법에는 이제 자기 조립, 이제 셀프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조그마한 분자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달라붙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나노 섬유 형태를 띠게끔 만드는 그런 공정이고요. 그다음에 증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가스 물질, 이런 그 조그마한 분자들을 이제 어디에 붙여서 크기를 키워내는 그런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방사, 이제 일렉트로 스피닝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일렉트로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녹아 있는 어떠한 그 재료를 고전압 형태의 그 전기장에 이렇게 방사를 시키면은 가늘고 긴 섬유 형태의 물질들이 이제 여기 바늘 끝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잘 모으게 되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미세한 섬유들, 지금 여기 스케일 바 보시면은 이제 200나노, 500나노 되어 있는데, 또 흰색 바의 크기가 500나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께는 엄청 얇은 거겠죠. 혹시 이제 이런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이런 그림 보실 때 항상 옆에 보면은 이제 스케일 바, 지도 같은 거 보면 이제 척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미지에 있는데, 이런 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 대상물이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가늠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노 섬유가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섬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속 나노 섬유고요. 이걸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이 중에 또 전문가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또 아니면은 지금 이 그 무섭다는 유튜브에 박제가 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좀 잘못된 말을 했다가 나중에 또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어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탄소나 이제 이런 고분자에서는 또 섬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와이어가 왜 섬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러한 이제 긴 아까 말한 새 장비를 가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저는 이제 좀 섬유라고 언급하고 싶고 실제로 외국 논문에도 금속 나노 와이어에 쓰는 빈도가 높긴 하지만 나노 파이버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섬유라고 하는 거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긴 새 장비, 아까 높은 새 장비를 가지는 구조체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나노 섬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나노 섬유가 그러니까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구리 이런 성분들이 최근이 아니고 옛날부터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구리 나노 섬유 같은 경우에는 구리 자체가 약간 향균성을 좀 많이 띠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균이 증식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한참 저희 코비드 시대 때 보면은 뭐 엘리베이터의 필름이라던가 아니면 마스크 같은데 이러한 이제 그 커퍼 구리 나노 섬유가 코팅된 뭐 들어간 이러한 향균 필름, 향균 마스크 이런 것들이 뭐 특허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금속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전기 전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 있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탄소 나노 섬유.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그 나노 섬유가 되겠고요. 탄소 나노 섬유는 그러니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분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노 섬유가 되겠고 이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 또한 이제 전기 전도성이 되게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기계적 물성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많이 핫한 소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검은색 이런 이제 막 딱딱한 어떤 그 번쩍거리는 복합 재료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탄소 섬유라든지 아니면 이제 탄소 나노 섬유가 들어간 그런 구조체일 겁니다. 그다음에 유기 폴리머 나노 섬유 해서 그냥 이제 고분자 나노 섬유 여러분들이 옷 이런 이제 그 소재 있죠. 이런 면 소재 이런 것들이 나노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유기 폴리머 나노 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전 섬유들과 달리 이제 생체 접합성, 그러니까 인체에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속옷 이런 것도 다 피부에 닿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다 이제 고분자 섬유 소재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인체에 닿았을 때 독성을 띠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이제 먹어도 무해한 그러한 이제 생체 접합성, 그다음에 뭐 경량성은 모든 나노 섬유들이 다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유기 폴리머 나노 섬유 같은 경우에는 밀도, 물질이 갖고 있는 밀도가 금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부피 단위의 질량,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질량 나누기 부피를 한 게 밀도라는 값인데 이제 유기물,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밀도 값이 낮기 때문에 더 경량성을 특징으로 내세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세라믹 나노 섬유, 이제 세라믹 소재죠. 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유리라던가, 그 다음에 산화물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아연 산화물, 뭐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나노 섬유 형태로 띄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얘는 고온 안정성, 여러분들 뭐 도가니라든지 그런 그 유리도 고온에서 오븐에 넣어놔도 오븐 요리하실 때 쓰는 용기들 보면 또 유리, 세라믹 되어 있는 거 많죠? 거기에 뭐 옷감 넣으면 다 탈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애들을 나노 섬유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주로 이제 타겟팅하는 기능성은 이제 좀 고온에서 안정적이겠구나. 근데 이제 전기적인 특성은 덜하겠죠. 그러니까 전도성은 좀 덜할 텐데, 뭐 이제 절연성, 이제 방금대로 전기를 차단하는, 이제 그 배터리나 전선 같은 거에는 뭐 표피나 피박 같은 거에는 또 전기가 안 통해야 되잖아요. 밖으로 안 내보내야 되니까 그걸 감싸고 있는 뭐 그런 특수 소재에는 또 세라믹 섬유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방탄 소재에도 여전히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나노 섬유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그래서 다 하나별로 사례를 조금씩 찾아왔는데 일단 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속 나노 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향균, 전도성 이런 것 때문에 나노 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안 보인다고 했죠. 눈에 안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조금 두께가 쌓여서 그 나노 섬유들이 조금 이렇게 높이로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색깔이 띄고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엄청 얇게 코팅을 하면은 그냥 또 투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또 이거는 구리 나노 섬유를 코팅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유연하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나뭇잎 위에다가 코팅을 했더니 지금 전기가 통한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노 와이어, 그 금속 나노 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도성을 가지는 특성을 그대로 아주 얇게 표면에 코팅함으로써 그 코팅층에 전도성을 부여한다거나 혹은 향균성 같은 특수한 기능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나노 섬유를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을 벗겨가지고 덮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눈으로 봐도 엄청 그렇죠. 그것도 전도성이 있겠지만은 왜 이거를 나노 섬유에서 쓰는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 기능은 다 부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 섬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솔직히 모든 특성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전기 전도성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전기 전도성은 금속 나노 섬유가 들고 있었는데 탄소 나노 섬유도 이제 전도성도 갖고 있고 심지어 더 가볍습니다. 금속의 밀도보다 탄소 섬유의 밀도가 많게는 3, 4배까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전도성도 갖고 있지만 더 가볍고 그다음에 뭐 열적으로도 안정하고 이 탄소 나노 섬유는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 경우도 있냐면은 고분자 섬유를 불에 태워서 불은 아니고 높은 열로 태워가지고 탄화를 해서 이런 탄소 나노 섬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탄소 섬유를. 그만큼 이미 이제 높은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애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어느 정도의 열에도 다 버티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아주 핫한 배터리에 있는 전극 소재, 그다음에 뭐 정수기 광고 보면은 뭐 탄소 필터 이런 거 들어간 거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굵은 탄소 섬유를 쓰는 것보다 또 나노 섬유를 넣게 되면은 아까 말한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니까 오염 물질이라든가 흡착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터 같은 정화 시스템에도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뭐 열 소재, 그다음에 아까 전기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에도 활용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고분자 나노 섬유, 혹은 이제 유기폴리머 나노 섬유라고 하는 것들은 앞선 소재들이 좀 갖고 있지 않는 생체 접합성이나 이러한 뭐 조금 변형이 쉽습니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기능성을 추가로 부여하기도 쉽고요.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에 뭔가 이제 추가해가면서 기능을 늘리는 그런 게임들 보면 많잖아요. 이런 이제 고분자 나노 섬유들도 그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이제 의도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성을 이제 부여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의학적인 곳에서 조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사람들이 익숙하다 보니 이제 스마트 섬유, 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미래에 보면은 옷에 이제 뭐 옷이 사람의 온도를
감지한다거나 심박을 감지해서 이것들이 뭐 이제 의료 체계랑 연결되어서 어떤 정보를 쉽게 전달한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필터 소재도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이 아까 갖고 계시던 그런 이제 세라믹의 기본 특성을 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열에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기계적 물성도 좋고, 그래서 특히 항공우주 방산 쪽에서 이 소재를 좀 관심 있게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좀 특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 연구 분야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런 좀 전반적인 나노 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이제 최신 기술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 발전을 할 건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좀 이제 연구자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제일 요즘 핫한 이제 AI 기반, 이게 물질인데 AI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조 공정 있죠? 뭐 탑다운이든 버텀업이든 어쨌든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이 맨날 거기서 이제 보고 있거나 어떠한 환경을 관찰할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요즘 뭐 AI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런 공정을 좀 더 이제 고효율이나 고품질로 만들 수 있게끔 AI 기반의 이제 제조를 조금 이제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 기술. 아직까지 방금 제가 엄청 이런 기능성을 말씀드리고 우수한 특성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주된 이유 하나가 이 바로 대량 생산 기술의 조금 부재이기도 하거든요. 대학 연구소나 이런 이제 뭐 기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랩 스케일이라고 해서 조금 소량으로 생산해서 그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판단하지만 실제 이게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대량 생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량 생산 기술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더 나아가면 아마 이러한 소재를 활용한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이죠. 요즘 기상이후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이런 친환경 키워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기능 복합 섬유.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스마트 의류라던가 여러분들이 옷만 입어도 어떠한 내 정보가 이제 탐지될 수 있는, 감지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데 이 나노 섬유가 메인이 되어서 응용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제 연구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재료 관련된 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속 가능한 재료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출발점이 이런 친환경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냥 교양적인 차원에서 들고 왔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 파리협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파리협정 혹시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산업혁명 시기 이후로부터 이제 1.5도 이상 지구의 온도를 높이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억제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 세계 그런 이제 모여서 협약을 맞는 건데, 제가 아까 1.5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평균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2024년 기록이 좀 몇 개월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몇 도로 발표가 됐을까요? 네? 1.1도? 1.45도? 네. 1.5도 이미 이제 넘어섰죠. 물론 그 파리협정 자체가 무조건 1.5도를 넘기지 말자는 아닙니다. 넘기지 말자가 아니라 당연히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결국에 억제시켜서 1.5도 선을 유지하자라는 게 주된 골자인데, 일단은 이미 이제 1.5
5도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관성 때문에 좀 더 이제 증가는 하겠다마는 그쵸. 또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더 이상 뭐 저희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뭐 2024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뭐 산불이라던가 뭐 홍수, 그다음에 태풍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결국에는 그 온난화 가스 배출과 연관이 된 건데,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신다면은 실제로 탄소, 이런 온난화 가스 중에 뭐 이산화탄소도 있겠지만은 제일 배출량이 많은 분야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철강, 이제 철을 재련하고 뭐 단련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산업에서 이런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고요. 플라스틱이랑 섬유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업적으로 만들어낸 가느다란 플라스틱인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시장 산업이 굉장히 또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플라스틱이 배출한 게 한 10에서 13%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퀴즈를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50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뭐 힌트는 연간 3억 7천만 톤이라고 하는데 한 92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고, 이 톤 개념을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톤이 1000kg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제 뭐 이제 어린 학생들도 있고 한데 이제 지금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뭐 약 1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뭐 전기차가 배터리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2톤까지도 나가기도 하는데 경차가 한 800kg 정도에서 그러니까 분포가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제 92억 대 있는 수준의 규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과연 그러면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얼마나 있을까라고 살펴본다면은 9억 톤, 한 10% 정도죠. 나머지 이제 90%는 이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어디 뭐 묻혀져 있거나 혹은 바다에 떠다니거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말이 나왔죠. 그래서 바다를 떠다니며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은 토양 속 플라스틱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3배 정도 더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가 몇 톤의 배출이 예상될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의한 게 약 560억 톤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가 이제 미국이 어떠한 뭐 이제 그 환경 협정을 탈퇴하게 되면은 배출량이 더 늘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기사가 최근에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관심 분야는 뭐 많은 분야에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런 플라스틱, 특히 이제 뭐 섬유 쪽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고기능성 섬유를 좀 개발해서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키워드는 이제 바이오디그레더블, 그러니까 땅에 묻었을 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느냐. 비록 뭐 석유에서 생산하고 썩지 않은 섬유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땅에 묻거나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이 또한 또 이런 친환경적인 시대에 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네, 그 두 종류의 나노 섬유를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너무 제 연구 분야는 또 복잡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셀룰로스 나노 섬유라고 하는 그런 섬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가까운 경산시에 가시면은 요거 이제 연구를 하는 센터가 최근에 준공됐고 아마 이제 곧 준공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셀룰로스 나노 섬유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면옷 혹은 그 나무에서 추출할 수 있는 나노 섬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탑다운이라고. 그래서 나무, 이제 자세히 말하면 나무 껍질인데 여기서 잘게 쪼개서 이제 나노 사이즈의 섬유로 이제 만들어내면 이게 이제 셀룰로스 나노 섬유라고 불리는 이제 섬유가 되겠고, 얘는 나무 말고도 뭐 멍게, 해삼, 그다음에 코코넛 껍질, 그다음에 쌀겨, 그다음에 면 이런 소재에서도 다 추출이 가능한 친환경 나노 섬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체 접합성 또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볍고 강하고 이런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활용해서 조금 나노 섬유들을 다시 결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옷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조금 눈에 보이는 큰 섬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노 섬유들을 이제 다시 큰 섬유로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 그다음에 요것들을 조금 이제 필름 형태죠. 필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기능성을 좀 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그 재활용 가능한 섬유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섬유는 뭐냐면은 그 케블라로 알려진 섬유입니다. 그래서 그 케블라는 미국 그 듀폰사에서 만들어낸 상표명이고요. 실제 명칭은 이제 아라미드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로 방탄복 혹은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누런옷 아시죠? 걔도 이제 아라미드 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화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섬유인데 얘네들은 땅에 묻거나 얘도 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연히 높은 열에 버티다 보니까 그냥 이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폐기 방법도 많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섬유도 만들고, 필름도 만들고, 지금은 어떠한 이제 커다란 구조체, 기계 부품으로 만드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노 섬유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각자의 기능성과 이런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질, 먹는 것부터 해서 의료, 게다가 이제 환경 문제 혹은 이제 에너지 이런 분야에도 활발하게 사용이 될 거고요. 결국 이것들이 이제 우리 세상을 더 편리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고요. 혹시 좀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페이지만 펼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표는 하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있다면은 정말 기쁠 것 같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